견과류이면서도 콩과에 속하는 땅콩은 여느 콩들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 열매를 맺어 땅콩이라 불린다. 쪼글쪼글한 꼬투리를 으스러뜨리면 부드러운 껍질에 둘러싸인 땅콩이 기름칠을 내놓은 듯 그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아삭 깨무는 순간 고소함에 반하게 되는 맛. 건강밥상 오늘은 땅에서 나는 우유 땅콩과 함께한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내장 지방과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의 대표 지방산인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땅콩의 효능은 다이어트는 물론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땅콩의 붉은 껍질에는 숨겨진 보물 루테올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조림 등의 방법으로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다. 땅콩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땅콩의 고소한 맛과 후추의 톡 쏘는 향이 색다른 맛을 선물한다. 에그 누들로 만든 땅콩 후추국수.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달고나 같기도 하고 오린다 같기도 한 서양식 땅콩 과자, 땅콩 브리틀. 간식으로 술안주로 안성맞춤이다.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간식부터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땅콩은 소스를 만들기에도 매우 적합한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고소한 땅콩의 향과 매콤한 후추의 맛이 잘 어우러진 땅콩 후추 국수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땅콩을 고르려면 땅콩 껍데기를 눌렀을 때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고 풋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껍질이 잘 부서지지 않는 게 좋다. 땅콩 후추국수에 들어갈 땅콩은 우선 잘 볶아주는 게 포인트.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2, 3분 정도 약불에서 볶아낸다. 땅콩이 뜨거우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한 김 식힌 후 껍질을 말끔하게 제거한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경우엔 5분 정도 돌려가며 중간중간 잘 섞어주는 게 꿀팁. 땅콩을 볶을 때 센 불에서 볶게 되면 겉만 타고 속이 익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해가면서 땅콩을 볶으셔야 합니다. 국수에 들어갈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대파와 홍고추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볶아두었던 땅콩 반컵과 땅콩 버터, 간장, 그리고 후추와 적당량의 물을 넣어 믹서로 곱게 갈아 되직한 소스를 만들어둔다. 에그 누들의 매력은 뭐니 해도 꼬들한 식감. 끓는 물에서 꼬불꼬불한 면발을 잘 풀어가며 2분 정도 삶아낸 후 건져내 물기를 쫙 빼둔다. 에그누들은 끓는 물에 2, 3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볶아줄 거라 2분 정도만 살짝 삶아줬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후추와 마늘, 생강을 넣어 1분 정도 볶아가며 향을 더해주고 여기에 브로콜리와 채소를 우려낸 육수 한 컵을 넉넉하게 부은 후 만들어뒀던 땅콩 소스를 넣어 재료들이 뭉치지 않도록 타지 않게 볶아가며 끓여준다. 육수가 어느 정도 끓으면 익혀두었던 에그 누들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데 국수에 매콤한 향을 더해줄 홍고추도 넣어 한 번 더 끓여준다. 고소한 땅콩의 맛과 매콤한 후추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 국수입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후추와 고추는 가감하셔서 맛을 내세요. 이름만큼이나 후추도 넉넉하게 뿌려준 후 보기 좋게 담아 땅콩과 대파로 토핑해주면 땅콩 후추국수 완성. 진한 땅콩 맛에 매콤한 후추향이 걸쭉한 국물에 스며들어 국수의 풍미를 높여주는데 순하고 매운 중독성 강한 맛에 푹 빠져든다. 브리틀은 미국의 달고나라고 불리는 간식인데요. 설탕을 캐러멜류하고 견과류를 섞어서 만든 캔디류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는 땅콩 브리틀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땅콩을 듬뿍 넣어서 만든 달콤 고소한 피넛 브리틀 만들어 볼게요. 땅콩은 상하기 쉽고 곰팡이도 잘 펴 냉장 보관하는 건 좋지 않다. 바로 삶아서 그날 먹을 만큼만 두고 잘 밀봉해 냉동 보관하는 게 포인트. 땅콩 브리틀에 들어갈 땅콩은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서 잘 볶아낸 후 껍질을 벗겨주는데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5분 정도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땅콩을 볶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프라이팬이나 오븐을 이용해서 볶으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넣고 뒤적여 가면서 볶아주면 더욱더 빠르게 볶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잘 달궈진 팬에 설탕 1컵과 물 반 컵을 넣어 끓여준다. 설탕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엿 1컵과 소금을 넣고 땅콩도 푸짐하게 넣어 타지 않도록 고루 잘 섞어주는데 땅콩색이 갈색으로 변하면 버터와 바닐라 에센스, 시나몬 파우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버터가 다 녹으면 여기에 브리틀과 달고나의 매력, 베이킹소다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섞어준 후 한 번 더 끓여준다. 저는 오늘 브리틀을 만들 때 땅콩만 넣었는데요. 여기에 캐슈넛이나 마카다미아, 아몬드 등 좋아하는 견과류를 다양하게 넣으시면 더욱더 맛있는 브리틀을 만드실 수 있어요. 준비한 유산지엔 브리틀에 둘러붙지 않도록 버터를 꼼꼼하게 펴 발라 코팅한 후 평평하고 얇게 펴주도록 브리틀을 부어준다. 소다가 들어간 땅콩 브리틀이 바삭하게 굳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부숴주는데 그야말로 아이들의 최애 간식으로 또 오붓한 저녁 피로를 풀어주는 엄마 아빠의 술안주로 이보다 더 달달할 순 없다. 이렇게 만든 땅콩 브리틀은 밀폐 용기에 넣고 최대 3주까지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악마의 캔디로 불리며 달콤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땅콩 브리틀. 동그라미 별 모양을 떼어 먹는 달고나처럼 땅콩을 요리조리 골라 먹는 재미도 솔솔하다. 땅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라이신 등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뇌 건강을 돕습니다. 땅콩 속 나이아신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성분이 잦은 음주로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땅콩 속 풍부한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로 낙화생이라 불리는 땅콩.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볶거나 졸여 먹으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되는 추억의 식재료다. 입맛 도는 국수로 달콤한 브리틀로 심심풀이 땅콩의 색다른 변신. 봄처럼 생기 넘치는 건강 밥상. 바로 지금 땅수도 콩에서 시작된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직 적응 단계인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입학 전에 챙기지 못하셨다면 아이의 시력과 청력 그리고 성장 발달 정도는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여 소아 비만은 아닌지 우리 아이가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비비면서 이 TV 앞에서 가까이 보려고 하진 않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아울러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위험도 커진다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있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비만,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다. 면역 체계가 과하게 방어하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그 유발 요인은 각기 다르다.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성인들하고 다르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비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특징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릴 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레르기는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에게서 알레르기가 발견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식생활의 변화, 기후 변화, 또 위생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사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알레르기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일상의 적,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앞서 자녀들의 시력과 청력 그리고 성장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못지않게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하면서 두드러기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종종 겪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알레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또한 왜 일어났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과민 반응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 물질, 저희가 알레르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레르기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인 성향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다 알레르기 질환이 되느냐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외부 물질인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되고 근데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되어도 조기에 조금 조절이 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게 기도나 코 점막이나 이런 데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 그런 만성적인 알레르기 질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아이들에게 알레르기가 나타나면 이 부모님들은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 알레르기 질환과 유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 때문에 아픈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유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실제로 연구 결과상으로 봤을 때 아빠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아이한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22.2%, 엄마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는 30.7%,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있을 때는 41.7%.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수록 아이에게 알레르기 성향이 생기고 이런 질환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미 밝혀져 있기는 하고요. 물론 유전적인 그런 그 패턴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알레르기 성향이나 알레르기 질환에 관련된 유전은 그 면역 반응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면역은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알레르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무반응,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알레르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과민한 사람들은 알레르겐이 들어왔을 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유전성을 갖고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레르기 질환이 소아에 있어서 좀 더 위험하다거나 이 성인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면역 체계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면역 기능들이 미숙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면역의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점막이라고 해서 코점막, 기도점막 혹은 피부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알레르겐이 들어왔을 때 성인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세질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이들은 워낙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진단이 아무래도 어렵고 다른 질환들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조기 진단이 어려워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외래에서 진료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만이 갖는 특징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 변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진행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어릴 때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음식 알레르기를 주로 보였던 아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형태로 변화해서 질환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말하자면 음식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이 보이는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주면 나중에 비염이나 천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날리면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던데 네. 이 성인과 공통된 부분도 있겠지만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것도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애기들도 뭐 이렇게 눈물 콧물 나고 이러는 거 많이 있는데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해서 성인하고 막 크게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비율의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음식 알레르기, 또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그리고 좀 위중한 증상으로는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 본인도 그렇겠지만 주변인들이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위중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이고요. 음식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뭐 곤충 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약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전신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전신 반응이 그냥 단순히 그냥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거나 보기 안 좋은 피부 발진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숨을 못 쉰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위중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아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뭐 음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아이들의 이제 음식 알레르기 주요 원인은 우유, 계란, 호두, 땅콩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되게 이제 나타나는 음식 알레르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나타나 있는 표에서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땅콩 그리고 계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학동기 아이들한테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아이들한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음식 알레르겐이었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레르기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로 인해 과민 반응해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체질인 유전적 요인과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면역 체계가 미숙한 영유아일수록 이유식 같은 새로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물질로 오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기가 이유식 먹고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왔어요. 특정 음식을 먹을 때 피부에 더 올라오는 것 같으세요? 그 쌀이랑 고기는 괜찮았는데 과일이나 야채 먹으면서부터 피부에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부모님께서 음식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 같은 증상 있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비염이 있다고 들었어요. 식품 알레르기는 소아의 약 8% 내외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일종의 방어 현상이다. 천식이나 두드러기, 발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쇼크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환아는 이유식을 진행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부 두드러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보호자분들께서 이유식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검사를 한 건데요. 오늘 알레르기 검사를 확인을 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심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은 조금 이유식을 미루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이런 음식 알레르기들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하려면 우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환경이나 연령 등을 확인한 후 진단 검사를 통해 원인이 되는 물질을 찾는데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검사가 바로 피부 반응 검사다. 약간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피부에 떨어뜨려 반응을 보는 검사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빨갛게 변하는 정도를 측정해 알레르기 요인을 찾아낸다.
지난번에 알레르기 비염 약 처방해드렸는데 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직 콧물이랑 재채기는 그대로이긴 한데 그래도 약 먹기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온습도 조절하는 거 하고 그 집에 천 소파랑 카페트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없애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없애셨나요? 온습도는 지금 마치고 있고요. 근데 카페트는 좀 아직 말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기가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 만지고 나면 그 비염 증상이 심해지나요? 집에서 고양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는 연령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연이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 처음 음식을 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식품 알레르기를 시작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완아는 알레르기 비염이 증상이 심해서 저한테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물을 이제 1차적인 약물을 주면서 반응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1차적인 약의 반응이 괜찮다고 하셔서 경과를 보고 있는데 증상이 좀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윗단계 약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서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원인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때 많이 쓰이는 진단법이 바로 마스트 검사 등의 혈액 검사다. 한 번의 혈액 채취로 수십 종의 항원에 대한 민감도를 검사하는데 피부 반응 검사에 비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게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렇게 비염, 천식 딱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지만 아이들은 초반에는 음식 알레르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비염, 천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알레르기 성향을 잘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비염이나 천식까지 이어지지 않고 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나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데 질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증상에 맞는 검증된 치료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를 사시사철 괴롭히는 알레르기 질환. 꾸준한 관리만이 치료의 답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죠. 주변에 보면은 이 알레르기 질환이 다 나았다 싶었는데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요게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레르기 질환을 다른 양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아이가 이제 초반에 아기 때는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준다면 조금 더 지나서는 아토피 피부염, 이후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양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의미하게 되고요.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영아기, 그러니까 돌 이전에 주로 나타나게 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학동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에 증상을 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종류와 또 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진단법과 검사법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알레르기 질환 이 검사에 필요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검사는 크게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이게 알레르겐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그 약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레르겐인데 요거를 피부에 떨어뜨려서 바늘로 피부를 그 윗부분을 긁으면 피부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반응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알레르겐에 반응을 하는가를 보는 검사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즉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부담은 없지만
그런 게 있죠. 이제 아이를 붙잡고 네. 한 개를 검사할 때마다 한 번씩 긁어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하면은 막 40개, 50개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어이구,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는 팔에 있지만 대부분은 등에다가 네. 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등에 이제 가끔 애기들 검사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아이고. 등에다 그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피부 담자 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피부 담자 검사 외에도 받아볼 수 있는 진단 검사가 있을까요? 네. 피부 단자 검사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검사에 이제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혈액 검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크게 마스트라고 하는 요 검사와 이뮤노캡이라고 하는 검사가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요 마스트라고 하는 검사는 여러 알레르겐에 대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양성, 위음성 이제 이런 반응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이뮤노캡이라고 나와 있는 이 검사는 그 각각의 알레르겐에 대한 하나 검사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모아지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나씩 검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검사할 때마다 샘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 검체량이 좀 되고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알레르기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났을 때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관리의 목적이 좀 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음식 알레르기를 없애는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노출을 최소화해서 알레르기 성향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좋아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을 원인으로 확인된 음식물을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그것들을 피해서 이런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줄여주는 방법에는 이제 뭐 형태를 변화시킨다든지 대체 식품을 이제 쓰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는 있겠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유, 뭐 계란, 뭐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안 먹었을 때 성장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거는 언제나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체 식품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검사에서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알레르겐이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제거하는 그러는 것들은 피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먹었을 때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 겁니다. 네. 이 보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 본인한테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치료고 아나필락시스의 대처법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쓰게 됩니다. 주사가 이제 에피네프린은 자가주사용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나필락시스를 겪었던 사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숨쉬기 어렵거나 입술이 부으면서 숨쉬기 어렵고 막 숨 발딱발딱 가리는 이런 느낌이 딱 오면 이거를 딱 꺼내서 여기 뒤에 있는 뚜껑을 따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허벅지 근육 있는 쪽에다 90도로 탁 갖다가 대시면 그러면 끝에서 이 까만 부분에서 바늘이 나오면서 꾹 찔리면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약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하게 되고 주사한 다음에는 이 허벅지 부분을 계속 이렇게 비벼서 약이 잘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응급 조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알레르기 질환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토피 피부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아기들이 피부가 조금만 예민하거나 조금만 건조해도 아토피 아닌가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신생아나 아니면 영아들은 피부 자체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서 실제적인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거나 이런 건조
건조한 이런 피부 병변이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급성기 증상일 때 보일 수 있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알레르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이 주로 있고 점점 분유량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홍반과 이런 삼출성 이런 피부 병변으로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가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드는 아이들은 이제 자꾸 긁습니다. 긁게 되면 이 피부가 긁어지면서 상처가 났다가 다시 아물었다가 이제 이러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이렇게 줄이 쫙쫙쫙쫙 가 있고 거칠거칠한 이런 양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또 공기가 좋은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피부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는 우선은 목욕과 보습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목욕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한 37, 8도 정도 되는 그런 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너무 오래 담그고 있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담그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 세정제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전용 그런 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보습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처방을 드리거나 이제 시중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로션 제제들 한 요 정도쯤 되는 게 한 200ml 뭐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그거 한 2주에 한 통씩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자주자주 보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씻고 난 다음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씻고 나오면 아기 데려다 앉혀놓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발라주셔야 되는 게 있겠고 그러나 이런 보습제로 해결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어느 특정 부위들이 약간 피부 병변이 좀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붉게 염증 반응이 심해지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특정하게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스테로이드제 처방은 저희는 가장 약한 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이 되면 쭉 유지를 하고 안 되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병변 부위 위주로 해서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손가락 끝, 그러니까 핑거 팁 유닛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요 성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짜서 이렇게 올렸을 때 요거 정도 되면 얼만큼을 바를 수 있느냐? 어른 손바닥, 요 손가락 부위까지 포함한 이 손바닥 2개를 바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돌전 몇 개월짜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하면은 이 복부 앞쪽은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씩 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음식 알레르기나 이 아토피 피부염 외에도 알레르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바로 이 비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코 점막이 예민해지면서 과민 반응이 생겨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학동기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재채기하고 콧물 쫄쫄 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 알레르기 비염이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콧물 재채기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런 코맹맹한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밤에 잠잘 때 이제 잠자면서 코 막혀서 잠 잘 못 자고 이제 이러는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 장애 오게 되면 학습 장애나 성장 장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성장 저하가 있는 경우가 한 3배 정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소아 알레르기 비염은 성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 다양한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소아 알레르기 비염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해보실 수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 약물 치료는 뭐 먹는 그 항히스타민제 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류코트리엔 기량제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 점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들도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비강 스프레이가 되겠고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물 치료나 이런 환경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잘 반응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요새는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하게 되고요. 면역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사약을 썼었고 최근에는 그 설화제라고 해서 먹는 약도 있는데 특정 알레르겐을 이제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레르겐 확인이 된 거를 조금씩 노출을 시켜서 제 몸에서 그거에 적응을 해서 결국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게끔 만드는 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알레르기 질환, 특히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한데 한 뭐 20도 정도, 21도 정도 너무 높지 않은 온도와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았을 경우에는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헤파 필터가 부착되어 있는 진공청소기 꼭 쓰셔야 됩니다. 진공청소기 저희 청소 돌리면 왜 청소 쭉 빨아들인 다음에 뒤로 뜨거운 바람 쫙쫙쫙쫙 나가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바람이 나갈 때 글로 빨아들인 것들 중에 그 미세한 것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나갑니다. 네.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면 공기 중으로 쫙쫙 퍼지겠죠. 예. 네. 그러면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헤파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청소기는 이런 진먼지 진드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천, 소파, 그리고 카펫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침구, 세척하는 것 중요하고요. 뭐 요새는 워낙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집에서 잘 쓰고 계셔서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애완동물도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만 만약에 알레르겐으로 확인이 된다면 조금 이렇게 피하도록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소아는 알레르기 질환이 시기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릴 때 음식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비염이나 천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검사 결과가 실제 알레르기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서 검사 결과에서는 양성이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양성이 나온 것이 알레르기 질환을 꼭 유발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서 검사 결과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 애기는 이거에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야 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다 제한하거나 회피하시는 것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자주 씻어주는 게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우선은 X입니다. 네, 자주라는 의미는 안 될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은 어쨌든 피부에 붙어 있는 그 외부 물질들이나 아니면 뭐 각질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씻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씻어주셔야 되고요. 미지근한 물에서 씻는 게 중요하고 너무 오래 씻지 않도록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씻는 게 중요하겠고요. 씻은 다음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서 아기들 보습을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모유 수유를 받는 아이는 알레르기 확률이 낮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모유는 그냥 완전 식품이니까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 모유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 질환이 예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좋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유발된다고 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대체 식품이라든지 혹은 그 모유 자체는 워낙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 비염의 치료용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자주 뿌릴수록 좋은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요. 네네. 비염 치료용 스프레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비염 치료용 스프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치료 약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를 뿌리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코 충혈 제거제,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코가 부어 있는 것들을 이제 줄여주는 약물인데요. 그거는 너무 자주 뿌리면 코 점막이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지만 다시 붓는 이런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뿌리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알레르기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라는 말이 있는데 늦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알레르겐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알레르기 질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으셔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음식물에 미리미리 노출이 될수록 이런 알레르겐에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알레르기 성향을 줄이고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계란이나 땅콩 같은 경우에도 4에서 6개월에 이제 이유식 시작들 하시잖아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먹이라라고 요새는 권장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함께해온 반려동물들이 있는데요. 혹시 신생아와 함께 생활하면 아이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나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아이나 집안이라면 당연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기가 알레르기 질환의 모습을 보인다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임신 기간 중에도 이제 자꾸 노출이 되고 이러면은 오히려 적응이 되면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은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하자. 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시죠. 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관심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다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제가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 해주면서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 청소년과 송영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더 괴로워지는 그런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 알레르기 질환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의 이 건강한 면역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 주말 집안의 곳곳이 묵은 먼지들을 깨끗이 대청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ried to be chill,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